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역시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의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강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누어 하기로 한 것은 패스트트랙의 사실상 무효화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주제는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여야 엇갈린 셈법 개혁과제는 과연 순탄할까입니다. 지난주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두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특위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나눠서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고민이 근데 갈수록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을 열고 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5당이 두 특위위원장을 두고서 각자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 안에 얽혀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그리고 공공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세 분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좀 왜 민주당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맡으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해요?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제 좀 사실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이 있는 정개특위 부분을 제일 여당과 제일 야당이 이렇게 그 각각 하나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네. 심상정 위원장의 거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사법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적 의지로서 사실은 사개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당제 구조하에서 협치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은 오히려 정치개혁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개혁적 의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이라든지 어떤 말하자면 개혁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어떤 구조 속에서는 네. 이 군소 야당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히려 말하자면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사실은 정개특위라고 하는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 말하자면 정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정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개특위의 활동조차도 말하자면 확고히 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또 정개특위를 맡았다 하더라도 제일 정개특위 소위위원장이 실제로 공식적인 선거법을 그렇죠. 하는 소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 몫이 될 수 있어 만약에 만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실제로 나경원 대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전체를 사실은 무효화하는 1단계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선은 뭐 지난번 의총의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전체 기조로 보면 어쨌든 협치라고 하는 틀에서 정개특위를 위주로 가는데 다만 예결위원장이라든지 또 법사위 사보임이 어떻게 되느냐 충영안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떠냐를 좀 지켜보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어떤 뭐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들의 좀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개특위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사개특위에서는 무엇을 다루? 정개특위가 선거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개특위가 이제 공수처와 뭐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개를 다루는데 이제 정개특위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예. 일단 정치개혁 특위는 출발부터가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이제 소수 정당들이 더 강하게 원했던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단식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장을 정할 때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정개특위는 어쨌든 선거법을 다루는 거지만 사개특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느냐 그만큼 민주당은 내심 이쪽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도 보면 끝나고 난 뒤에 원내대변이 브리핑하는 걸 보니까 네. 자 오늘은 어느 한쪽에 많은 의견이 나온 게 아니다. 비슷하게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만 당 지도부에 일임하는데 당 지도부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텀이 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청와대와의 아마 교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개특위 이 부분은 대통령과 수석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와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이 네. 위원장을 안 맡고 한국당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줄 경우에 위원장 권한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셉니다. 공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는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면 네. 뭐 햄릿입니다. 여기를 따르자니 심상정을 따르자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울고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자니 심상정이 울고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둘 다 하고 싶은데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총 열리기 전만 해도 모든 언론들은 정개특위 위원장 맡을 거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는데 어제 의총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법은 지금 대법원도 반대 서면으로 지금 입장을 밝혔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장까지 안 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내주 초까지는 뭘 맡을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런 그래요. 김주영 의원님 분석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심상정을 버리고 나경원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또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이슬과 심순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같아요. 사랑을 선택하자니 돈이 아깝고 돈을 선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이런 건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놓고 봤을 때 심상정 지금 위원장이 이 본인이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또 네. 버티면 사실상 법적으로 이 어떻게 강제할 법안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내려놓을 가능성이 뭐 99%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합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이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먼저 표결에 붙인다라는 걸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개특위 법안들, 수사권 조정이나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개특위에 더 방점을 민주당이 주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정개특위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킨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검경 그 개혁 법안도 안 되는 건 날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왜냐면은 것처럼 그렇게 그 민주당이 방점을 두고 있는 거를 먼저 처리하고 이 정개특위의 이 선거법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등한시해버릴까-봐 그래서 야당들이 걸어놨던 거잖아요. 합의를 할 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진 셈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뒤쯤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난번에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렀다가 한국당 의총에서 이걸 뒤집었잖아요. 그런 그 상황이 2시간 만에 뒤집은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 합의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이게 상당히 타격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누군가 상의는 한 것인지 이를테면 뭐 원내대표를 지냈던 같은 386 뭐 이런 동지들이 우상호?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상의도 하고 이를테면 뭐 민평당에도 또 예전에 가까웠던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묘책이라고 짜낸 것인지 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거 하나위원장 준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실책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거든 약간 손해보고 하는 건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연 잘한 협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굉장히 네. 곤란하게 돼버렸다.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심상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갖고 심상정 위원장에게 양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까지 붙이고 이거를 성사시킬 그 접근이라도 하려면 정개특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합의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양보를 많이 해서 당에서는 사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김희정 의원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처럼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애당초 정개특위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내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그래요. 말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선거법 설마 통과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설마 되겠냐고. 근데 지역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심은 이 선거법 이대로 치르면 이번에 민주당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네. 내 지역구가 날아간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대문, 마포 뭐 근데 지금 갑을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채워져 있는 의석들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호남 쪽 호남도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한테 거의 뭐 광주 전남은 참패를 당했는데 네. 지금은 좀 할만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의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지역구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다 어차피. 그랬는데 분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의총에서 생각보다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뭐 맡으려고 할 때 팽팽해진 겁니다. 그전만 해도 분위기는 당연히 정개특위 맞아야지 뭐 이런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상식인데 왜 그럼 의총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났느냐. 또 이해찬 대표가 이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겁니다. 나도 뭐 이런 말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당하고 이게 게임의 룰인데 한국당하고 논의는 하고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저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잘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선거 게임의 룰을 하는데 네.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버리면 논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의 속마음이 뭔지를 네. 이 선거법,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거법에 대한 이 마음이 민주당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논란이 될 거라. 그런 선택은 해야 돼요, 그죠? 예, 오히려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속내를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성 의원님 말씀처럼 이인영 의원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패스트 트랙이라 하더라도 내년 1월, 2월 어떻게 되면 결과를 못 내서 지나가더라도 국회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일단 음. 지금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장 뽑았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점식 의원도 이번에 네, 확정했습니다. 사보임이 이제 확정이 됐죠.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나하나는 뭐 확실한 합의를 잘 하더라도 중간에 어차피 뻐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아마 이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이것을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갈수록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그 고생하면서 했는데 네. 민주당 입장했을 때는 한국당에서 그렇게 근데 반대하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근데 그게- 하는 것도 과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11개월 하는 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2, 3개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현재 지금 논의를 해도요. 지금 7월이면 패스트 트랙을 해도 사실은 4, 5개월이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랬기 때문에 변수는 또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 네. 실제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떤 법이 된다 안 된다 판단보다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권의 입장, 지도부의 입장에 더 중요하다는 복잡한 생각이 현실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그러나 만약에 심상정 위원장이 현재 위원장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내놓을까요? 계속 붙잡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 의총 결과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다면 해주겠지만. 예, 내놓고 할 그래서 만약에 안 높다고 맡고 사개특위 생각하고요. 위원장 맡겠다. 그럼 심상정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럼 이제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지는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합의가 우선인 거죠. 국회법보다는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우선인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네. 특히 뭐 각 당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관행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모양새가 나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뭔가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사개특위를 민주당 맡고 정개특위를 한국당에서 의원이 맡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예, 되면 예. 심상정 의원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이제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이 언짢은 이 감정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하고 민주당 간에 그동안에 이제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도 해오고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이제 게 그런 다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갈지 알 수 없는 거고 패스트트랙에 함께했던 여야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긴장 관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민주당이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근데요, 지금 부연하면 네. 심상정 위원장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버틴다 하더라도 저는 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한국당의 국회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더라도 버틸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심상정 위원장이 버티고 있으면 아예 정개특위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 원내 교섭단체 합의 정신을 깨고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한국당, 민주당 다 보이콧하고 하면요. 네. 결국은 정개특위 아예 자체가 활동을 못합니다. 지금 2달 연장했는데요. 8월까지. 심상정은 못 버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은 뭐 심상정 의원과 무슨 민주당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심상정 의원은 뭐 민주당에 배신당했다, 의안이 벙벙하다,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거는 말의 성찬이고요. 국회는 어쨌든 국민의 뜻을 받던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하고 원내 교섭단체의 힘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발휘된 이유가 저는 제 그거는 생각에는요. 역으로 예를 들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더라도 제1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거나 정의당이 맡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뭐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라 하더라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완전히 처음부터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열어놓고 소위원회 구성하고 난 다음에 1소위원장이 말하자면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다루기 시작하면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상정을 안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상정조차도 안 하고 문과제 안 열 수 있겠냐 국민들. 들어오서 막았는데 그 상정을 할까요? 아니 이제 그렇게 안 되면 네. 그렇게 안 되면 180일 뒤에는 법사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그냥 똑같다는 자동으로 거예요. 예를 넘어가는 들면 거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네. 자유한국당 제1소위원장인 그 소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소위원회를 안 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님 생각은 사개특위 민주당에서 맡고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반대의 한국당 주고 경우에도 소위원장을 민주당이 어느 시점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제가 또 예. 반박을 하면 예. 그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차이가 뭐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이 끝났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저도 감히 예언을 하자면 예.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어차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힘들다고 보는 게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뒤에 한다고 하면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합의가 돼 있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선임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그걸 알 겁니다. 예. 지금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요. 이게 바로 법사위로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선거법 관련 법안은 네. 행정안전위도 관련돼 가야 있고요. 되죠. 또 그다음에 또 법사위 가야 법사위를 됩니다. 또 가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만 벌어져도 저는 시의를 놓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마음속으로는 통과되지 말기를 바라는 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한국당에서는 은근히 이게 좀 파열돼서 패스트 트랙이 유명무실해지기를 좀 바라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같이 통과시키기 특히 사법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여야 사당의 협력이 깨질 우려가 있고 그럼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의원이 그래서 힘들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에서는 좀 민주당을 개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어차피 자유한국당하고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 문제가 훨씬 더 요원해졌구나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훨씬 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바로 그래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대표 세 분이 정동관에서 민주당 똑바로 해라 이렇게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회의 가서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저희가 본회의 가서 이게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들을 애초에 패스트트랙 처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도대체 이 수많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국회 난장판을 포함해서 이 서로 주고받은 상처 또 국민들 지켜보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현님 표정을 보니까 은근히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근데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저 지금 표정이 너무 밝아. 기억해봤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오를 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다 이거는 지금 선거법을 이거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니다. 올리고 당신들도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우리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바꿀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지금은 패스트트랙만 지금 정한 거지 지금 선거법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원안이 초안이지. 그러면 또 한국당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민주당 내도 지금 의원총회를 가지고 또 이게 하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또 디테일한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산안을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둘이서 그냥 오케이 넘긴 기억하시죠? 다른 당들이 그때 반발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만약에 도와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큰 뭘 할 때 좀 쉽습니다. 사실 의석 6석 정의당은 중요는 하겠지만 네. 국민의 뜻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제일 겁낸다고 하니까 좀 중요시하는 거는 제1야당 110석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에 공을 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민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밖에서 볼 때 조금 지금 뭐 김유정 의원님 말했죠. 그렇게 나온 게 자유한국당도 총선 앞두고 말은 이제 뭐 저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사실은 뭐 지역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지역구 의원들이 추경 아니 예산안 내가 확보했다고 현수막 안 건 지역이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논의가 시작하면 추경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정치적인 뭐 셈법, 공학,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도 이것을 준연동형이 50%지만 통과시키는 게 전체적인 정치 구도라든가 선거 구도에 상당히 절대적 그러니까 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 이쪽 이해관계 상관없이 민주당 자체 이해관계를 봤을 때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잖아요. 뭐 여러 차례 우리 여기서 얘기했지만 네. 이것은 뭐 선관위가 권고한 안이고 네. 또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나라가 있고 뭐 많은 나라가 있고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사실은 과거에 더 비례대표가 많았었어요. 최근에 우리 선거로 보면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역사였습니다, 오히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시대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내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국가 전체의 정책적 역량과 전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비례대표, 우리 운영을 잘못할 뿐이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다만 자유한국당도
전면 비례대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정한 틀 내에서 어떻게 이런 제도를 뭐 최소화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현행 유지를 비례대표로 목표로 삼더라도 좀 합리적인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어떤 선거제도 개편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청와대나 민주당의 행태와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청와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청원 게시판. 20만 넘으면 답변한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론조사 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데 안 할 거냐. 선거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 과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가 물어보세요. 답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한국당이 내온 이 안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이 물론 선관위가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진 지금 배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정의당 제일 혜택 보는 거는 정의당. 어쨌든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정치는요. 배지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데 민주당도 사실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덜 봅니다. 한국당이 제일 많이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시절의 수준이라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은 내가 아는 사람을 보고 아우 저 사람 출마했구나 나 저 사람 찍을래가 좋아하지 비례대표제 명단을 보고 찍는 거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선거에 보면 그거 저는 느끼는데 제가 한마디만 나만도 다릅니다. 반박하면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다음에 김정은 국민들에게 예. 국회를 없애자 말자라고 투표를 한다면 100%가 국회 없애자고 답을 100%는 아닐 겁니다. 어디가 저보면 안 다수겠어요? 되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을 500명 할래 100명 할래 하면 누가 어떻게 답을 하겠 뻔한 거 아닙니까? 100명 하자. 그렇겠죠. 한 명만 하자. 이렇게 답을 하는 소수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 populism이다.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우리 국민들 수준을 낮게 보시네요. 아닙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의 국민의. 셈법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여론조사를 떠나서 얘기해야 될 것은 국회라고 하는 그 그릇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세대, 연령, 성, 그다음에 뭐 청년, 노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 과정을 도출해 가는 게 국회인 것이지 국민 감정적으로 현재 국회가 소비적이냐 낭비적이냐 생산적이냐 물어보면 어느 누가 생산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국회 없애자 얘기하면 다 100% 박수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야3당에게만 유리하다. 그러나 비례성과 대표성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적인 그 사표가 방지되고 국민의 비례성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김윤정 의원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네. 중요한 의제마다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떤 거는 봐라 여론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의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이제 결과가 만약에 반대가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뭐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자 그럼 매번 여론조사 붙여서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초반에 집권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여론이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대하는 국민 쪽이나 또 야당에서 했던 또 논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대항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 표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기도 한데 이게 이제 공약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의 속내를 지금 이렇게 과정을 보면 이제 한국당과 개를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 아닌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제 이런 모습이 한편 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부 민주당을 지지했던 네. 또 정의당을 또 지지했던 이런 쪽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 그 사법개혁특위에서 지금 다룰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문제 좀 논의 좀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표시를 올린 안이 있고 또 평소에 생각하는 안이 있을 텐데.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애초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한국당 의원들보다도 금태섭 의원이 명쾌하게 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은 참고로 검사 출신의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근데 일단 공수처라는 제도가 OECD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무슨 간부 한 명이 걸린 그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자, 이 공수처 법안을 낼 때 의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비슷한 케이스로 든 게 싱가포르, 홍콩, 중국입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입니다. 유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독재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형벌로. 이런 나라들만 하는 게 이런 거. 또 하나 OECD 국가들은 반대로 프랑스나 독일은 지금 공수처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검찰을 갖다가 오히려 독립시키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 공수처법은 누가 금태섭원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 그렇지만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악용하려고 하면 이 공수처법안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이 법은 문제가 많다. 삼권 분립에 왜냐하면 판사들을 지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 사개특위에서 굉장히 논쟁을 드려야 될 것이고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한다면 저는 내용의 문제지 조정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무일 총장이나 반발하는 것들은 검찰과 경찰의 이제 이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뭐 이 경찰이 그 마지막에 이제 바로 뭐 이게 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힘의 어떤 이 힘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의논한다면 될 거라고 보지만 공수처법안은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일선 검사들이나 법학자들이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쟁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 먼저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모든 개혁 법안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몇 년 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논의와 반발과 이게 가능하겠느냐, 도대체 뭐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이해상충 관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빠져가지고 지금 손혜원 의원 사태 같은 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는 뭐 공수처법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이 오히려 검찰 내부 반발하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또 윤석열 후보자 이제 8일날 인사청문회 하는데 아직 본인의 입장이 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뭐 이게 이제 그래서 핵심 그날 청문회에 또 이 질문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 또 거기에 따라서 문무일 총장은 반대를 명확히 했었기 때문에 또 이 윤석열 후보자는 또 어떤 입장일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법무부 장관과 괴를 같이 하면서 이걸 이끌어 나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저는 반대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선 공약 아닙니까? 그리고 해 나가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끝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저는 뭐 숙명 같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뭡니까 고위공직자 공수처 법안. 공수처 법안의 경우에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검찰이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 검찰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너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시작됐고 현재 지금 백혜련 의원하고 근은희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두 사람의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 상태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어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 공수처의 등장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또한 비판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선진국가에서 맞지 않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 정신, 과도한 검찰의 어떤 정치 권력화, 뭐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하고 흥정하는 이런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는 활발히 논의가 되겠네요.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걸 끝까지 고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부 논의. 그래? 어떤 게?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에서 율사들조차도 이게 좀 갸우뚱, 즉 선의로 된 우리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 중립적으로 될 수 있다. 물론 법안은 사실 중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자체가
자체가 중립적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시 과거의 형태로 독재 권력이 들었을 때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숙성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나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법안 자체는 찬성하지만 지금 처장 임명 방식이라든지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 권한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죠. 대통령의 근데 집중이라든지 그거를 이거 법안 만든 분들은 양보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지금 금태섭 의원도 그 부분도 지적했는데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거는 법사위로 가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대안적인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잘못 만든 법까지요. 제가 볼 때는 좀 수준이 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의식을 그럼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밖에 안 하여튼 이 되는데 정개특위 사개특위위원장을 누가 맡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이게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주 장기화됐던 문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 국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저 문제 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채익 의원인가요? 네. 네, 그 패스트트랙 그 수사 자료를 이분이 이제 행안위 간사죠. 네. 한국당의 간사인데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사람이 58명인데 이 58명이 된 자료 이걸 요구했어요. 이게 외압이다 아니다. 뭐 적절한 상임위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채익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의 요소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또 저는 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한 네. 것을 또 비밀리에 달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비밀이 왜 누설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비공개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상임위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요청한 내용 중에서 누가 수사하고 있는가를 달라. 수사 담당관 전화번호 달라.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좀 잘못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 그야말로 상임위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진척됐는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네. 경찰청장한테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외압을 넣었냐 안 넣었냐 물어보면 경찰청장이 당신 외압 넣었지 안 넣었어 이렇게 얘기할 경찰청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진짜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해프닝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법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행안이나 법사위에 계시는 상임위 간사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광덕 의원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은 의원님 하신 말씀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요.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 간사잖아요. 네. 야당 간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장한테 전화 걸어서 외압이라고 생각하느냐, 외압으로 느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그 자체가 외압을 넣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지난 패스트트랙의 이 한국당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회에 누워서 독재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그 결기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 결기는 다 어디 갔고 당당하게 수사하면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까지가 포함된 결기 아니었나요? 그 모습은? 그런데 지금 이채익 의원이나 그 4명에 대해서 지금 나와라라고 얘기한 것은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58명은 전체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그 연루된 의원들과 당직자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 결기 다 어디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법사위원장인 그 누구시죠? 법사위원장 했던 여상규 의원까지 포함해서 4분인데 그 여상규 의원이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뭐 수사기관에서 나와라 요청할 경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나를 먼저 불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답변을 해서 참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그 정도 결기를 보였으면 수사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어야죠.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을 그렇게 어겨가면서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나를 때렸으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한 것의 그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당당히 임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민주당도 부르고 다 하겠죠. 재차 소환 통보하겠다는 100명이 거죠. 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의 모습이 애초에도 정당성이 결여됐지만 네. 지금 이 수사나 이런 거에 임하는 태도도
상당히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채익 의원은 굉장히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했다. 또 하나는 권력 가진 사람의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당이 출두하는 걸 문제 삼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청와대 비서관쯤 되면요. 검찰이 불러도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인사 관련 비서관들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안 갑니다. 그냥.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다. 등등. 변호사가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한국당도 그렇고 저는 청와대도 민주당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행안위 간사, 특히 야당 간사, 법사위 야당 간사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는. 특히 법사위 간사들은 특히 야당은 뭔가 동료들이 많이 고소당하고 우리는 피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일 때 저는 그 기억 누구라고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다른 비슷한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두도 안 하고 했던 것들은 언론의 기사가 거의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제가 최근에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 한번 딱 걸리니까 보란 듯이 이렇게 대서특필하는 것도 네. 저는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한쪽을 비판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채익 의원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저는 처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지금 이제 국회가 열리긴 열렸는데 이거 완전 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분응선이다. 90%만 열렸다 그러는데 10%좀 오케이해서 완전히 100% 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부분에 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죠. 예. 이미 저는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화됐다? 분위기 처음에 이제 좀 서로 간에 좀 약간 낯설고 그런 부분은 미안하기도 네.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한 바퀴 돌아가면 이제 탄력을 받아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정대로 거기에는 거의 올인될 거라고 보이시고요. 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소수 정당의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제일 여당 그러니까 여당과 제일 야당은 사실은 국회가 열리면서 이익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호님. 네. 지금 목선 예. 넘어온 거 기순한 네.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5.18 특별법 그다음에 여순 사건, 네. 그다음에 윤리특위 연장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네. 포함해서 함께 하자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윤리특위 문제를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였죠 원래 그러니까 네. 상설위원회였는데 언제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하면서 윤리특위는 연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위원회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또 연장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보세요. 5.18 네. 망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당 의원들 다 윤리 제소돼 있잖아요. 물론 다른 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유야무야 대부분 끝나버리는 거죠. 나중에 윤리특위가 연장이 됐을 경우에 이 건까지 다시 그 의제가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거를 이인영 의원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두 대표가 저는 유야무야 그냥 서로 알면서 넘어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 상충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며시 그냥 이렇게 넘어가주고 한국당도 알지만 또 속으로 고마워해서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 지금 각기도 국회 아닙니까? 각기도 국회. 연것 같기도 하고 100%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국회인데. 그걸 각기도 국회라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당과 제1당이 지금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윤리특위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100% 정상화는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더 큰 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열리지 않은 동안에 선거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민심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지금은 야당을 욕하지만 그 결과로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것은 여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1야당 한국당도 저는 좀 아쉬운 게 한 2달 정도 장애투쟁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경제를 잘못했다, 무능하다 비판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강론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십시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죠. 네. 지금 실업자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이 실업자들은 2년 동안에 수십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국민의 피부에 맞는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고 목선 말씀하셨지만 목선 국조는 민평당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보에 대한 거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야당이 비판을 해야 되고 여당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강론은 없고 그냥 계속 비판만 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비판은 이제 저는 끝낼 때가 됐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지금 이제 10달 남았나요? 뭐 9달 남았나요? 그러면 이 국회가 갖는 의미는 민주당이나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정당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가 봐도 좀 양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것이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장애투쟁보다는 들어가서 윤석열 청문회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본인들이 붙는 거지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제는 저는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정상화가 거의 95%는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네, 맞죠. 그러시죠. 하나 더 붙이면요. 예결위원장이 지금 김재원 의원이 됐잖아요. 됐어요. 예. 네, 그 과정에 또 한경철 의원과 여러 가지 또 이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저는 리더십을 발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김재원 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친박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여당 같지만 저는 아마 우리 공화당이 제일 좋아하고 있을 거다. 저 안팎으로 친박들이 지금 이게 이런 굉장히 막강한 자리인데 우리 공화당 강하면 천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 저는 걱정스럽네요. 이번 주에 그 3당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하여튼 뭐 연설 내용을 차치하고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죠? 오래간만에 국회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상당히 반가웠던 것 같고요. 하여튼 상임위도 오늘 열린 걸 제가 봤는데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서 진짜 갈등과 대립을 다시 만들어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국회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국민들도 은근히 반가웠을 거예요. 아주 싸움만 하지 않는구나. 싸움만 해도 좋아. 그러나 국회는 열려야 된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관련 여러 가지 해법들 문제, 얽힌 여러 가지 정치공화국 문제, 이해관계 문제.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이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결될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거기에 연관지어서 신독제다 이렇게 그랬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6월에 후퇴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기사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그 나라들은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리고 소위 뭐 우파 국가들이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단계별로 나왔을 때는 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틀이 맞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의회라든지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사실은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코노미스트 스스로가 규정한 아시아에서 최고 민주주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80점 이상을 그래요?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김영희님 생각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이 기사가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의 범죄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도 어쨌든 뭐 1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말하자면 교섭단체 연설은 더 큰 무게감과 막 학술적인 측면까지 더 덧붙여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학자들도 좀 붙어서 만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데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 이렇게 근거가 빈약한 것을 무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 조금 더 앞으로 어쨌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가기에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 의원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넉 달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했던 연설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말 그랬죠. 한마디에
연설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독재라는 말 8번인가 썼다는데 민주당 조용했습니다. 잘 끝났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정치인은 정치적인 자기의 소신을 밝힐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나는 나경원 원내대표 저 말이 반대한다.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느끼기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저 수준의 독재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처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한번 편지 한 장 쓰시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이 방송 보고서 이제 볼 테니까요. 예, 국회 방송이니까 답변이 오겠죠. 우리 김영진 의원님한테. 자, 그러면 이어서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엊그제 이제 북한 목선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저분이 답변을 참 잘하더라고요. 당신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물어보니까 그건 임명권자가 할 일이다. 내가 왜 뭐 굉장히 말을 참 빨리빨리 답을 잘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을 못하고 멍청하게 한 4초인가 7초인가 어떤 신문은 4초 어떤 신문은 8초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백성주 의원이 물었습니다. 예. 유교가 김일성이가 남침한 거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4초인가 8초인가 말을 못하고 멍청이 있었습니다. 사춤은 하나, 둘, 예. 셋, 넷.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7초, 8초, 4초 어쨌든 언론 따라게 다 다른데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 쉬운 것도 다 못하느냐? 6.25가 남침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딱 보더니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6.25가 남침이냐? 이거 물어보는데 왜 아니요로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국방부 장관이 눈치를 봅니까? 저는 지금 이 정경두 장관이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평도와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천안함 폭침을 이야기하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북한의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비판을 받았는데 전 이분이 국방부 장관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 6.25가 남침이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을 좀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교하는 자리고 통일부이기 때문에 표현 같은 것을 북한이 자극하면 안 되지만 국방부 장관은 다르죠. 나는 국방부 장관인데 군인들을 대표하는데 왜 이렇게 6.25 남침도 말 못하고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눈치를 봅니까? 나중에는 남침이라 그랬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 횡설수설 비슷한 뜻으로는 이야기했지만 똑부러지게 말 안 하고 자료를 뒤척이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이분이 지금 김정은의 호위무사인지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장인지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왜 저는 여당도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북한 목선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후르시초프 회고록이 공개됐잖아요. 네. 거기서 남침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멀리 러시아까지 안 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그 답을 머뭇거린 것은 분명히 잘못한 잘못한 일이죠. 거죠. 네, 예, 뭐 저는 맥락 볼 거 없습니다. 그거는.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파값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이 양파 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20kg 이 커다란 한 망이 좀 10,000원 안팎으로 10,000원도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산지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백종원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 양파를 이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또 양파를 어떻게 그 요리하는 뭐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조회수가 뭐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양파 농가의 또 이 자녀들이 또 고맙다는 또 댓글도 달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한국당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이름 있는 유명인들은 전부 다 지금 영입하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발표한 명단에도 들어있는 이 사람이잖아요. 이 백종원 씨가. 그런데 역시 뭐 본인은 정치에 뜻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민생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국회 100% 문은 안 열리고 있는 이 마당인데 국회 그 잔디밭 광장에서 맨날 이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왔잖아요. 한우 농가 뭐 살리기도 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 양파 산지 직거래 장터라도 마련을 해서 뭐 그거야 뭐 단기적 처방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 농수산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네. 너도나도 양파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이 농가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파를 많이 소비하는 건 단기 처방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의 이 양파 농가 살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택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요? 이 유튜브 조회한 이후에 그리고 양파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한 사람의 힘도 이렇게 큰데 국회에서 여야 힘을 합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양파뿐만이 아니고요. 마늘, 또 감자, 도마도 등 많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보복성 수입 규제 조치로 기업들의 걱정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민생을 논의할 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6월 국회가 늦게 시작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살펴봐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출 규제는 수입 규제라고 썼는데. 나도 이제 양